오늘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아주 제대로 뒤흔들어 놓은 정말 중대한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직접 나온 보유세 관련 발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보유세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던졌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라면서 시장을 향해 아주 강력하고도 서늘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확실하게 보유세 인상 액션을 취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수순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못 박은 겁니다. 도대체 보유세라는 게 뭡니까? 다주택자들이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장 무섭고 뼈아프게 느끼는 세금 시스템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아주 무겁게 돌아오는 세금인데 지금 서울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거의 수직 상승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대통령도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의 보유세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장인 부총리까지 가세하면서 이 보유세 카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책의 핵심이 되어버린 셈이죠.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정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아파트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대로 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세 차익으로 세금을 가볍게 덮어버릴 수 있었던 그 좋았던 시절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발언 하나가 시장에 어떤 거대한 공포를 몰고 올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날카로운 발언이 나왔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게 단순히 국내 정책이나 보유세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른바 삼중고라고 불리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가, 그리고 환율, 마지막으로 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먼저 유가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현재 오일 쇼크가 터질 것에 대비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왜 우리 아파트 값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사오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내 차에 기름 넣는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산업의 생산 원가가 다 올라가게 되고 이건 바로 수입 물가 지수의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180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00원대였는데 이제는 2,000원을 훌쩍 넘어서서 그야말로 기름이 아니라 금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중요한 파이프라인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아시아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이 모두 이 경로를 통해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죠.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물가는 잡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건 결국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1,509원에서 10원 선을 넘나들더니 이제는 1,5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해오는 물건값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매일 바라보는 가격표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다는 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시장 눈치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외부 변수들이 이렇게 계속 물가를 자극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삼중고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가가 금리를 압박하고 금리가 환율을 건드리고 환율은 다시 물가를 폭등시키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금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역시 물가겠죠. 마트 가격표가 날아다닌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결국 마트 카트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실생활 물가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3개 사던 걸 2개로 줄이고 나중에는 1개로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 여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수십억 원씩 하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아파트라는 고가 자산은 결국 소득에서 세금 내고 생활비 다 뺀 다음에 남는 여유자금으로 사는 건데 지금은 그 여유자금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인 겁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건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체력과 국민들의 소득 여력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폭풍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변화된 경제 지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도 구체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자부심이라고 불렸던 서울의 핵심 지역들과 경기도권 아파트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마포 지역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포하면 강남 못지않은 선호도를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특히 젊은 층과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거주지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포의 한 대장급 아파트에서 정말 믿기 힘든 거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고가 30억 원까지 치솟았던 아파트가 최근에 1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11억 1천만 원이나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하락률로 따지면 36%가 한꺼번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포는 그동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고 대출을 아주 꽉 채워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유독 많았던 곳입니다. 영끌의 성지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이 넘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게 됩니다. 대출이자로 간신히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위기 상황이 온 것이죠. 이 11억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인데 그 엄청난 돈이 아파트 한 채에서 단기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성동구 지역도 상황은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 역시 최근에 20억 원 하던 아파트가 13억 원대로 내려앉으면서 7억 1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34%나 됩니다.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강력하게 경인했던 핵심 지역들이 이렇게 가을날의 추풍낙엽처럼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서울 집값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용산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49억 원에서 38억 원대로 10억 원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가 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며 자부심을 가졌던 한강벨트의 상징적인 단지들까지
이렇게 큰 가격 변동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의 핵심 심장부가 이렇게 허무하게 뚫렸다는 건 주변 외곽 지역으로의 하락 압력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심각하고 처참한 건 바로 경기도권의 양상입니다. 서울은 그나마 가격이 내리면 사겠다는 대기 수요라도 어느 정도 있다고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회복 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일산의 한 대단지 같은 경우는 12억 원 하던 집값이 5억 원대로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57%입니다. 이건 반토막을 넘어서서 거의 세 토막 수준으로 가고 있는 아주 처참하고도 끔찍한 기록이죠. 용인시의 경우도 상황은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4억 원 하던 아파트가 5억 원대로 곤두박질치면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빠졌고 하락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남양주 역시 14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락률 50%를 기록하며 경기권의 하방 압력이 지금 얼마나 거세고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 뼈아픈 취약점이 그대로 만천하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세금 압박, 즉 보유세의 공포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무려 18.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 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이미 시장 가격은 잔뜩 올랐었고 그게 공시지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무섭게 올라가 버리면 다주택자들이 매년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40% 이상 더 인상될 거라는 전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80%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보유세 부담이 이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는 악착같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현금화해서 이 지옥 같은 시장을 탈출해야겠다는 공포 심리가 지금 다주택자들과 투자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을 아무런 수익도 없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바짝 긴장하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집값 상승분인 시세 차익으로 무거운 세금을 덮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동안은 시세 차익이 워낙 크고 달콤하니까 세금 좀 내고 말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버텼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치솟는 최악의 역전 상황이 온 것이죠. 과거에는 든든한 나의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매년 엄청난 유지 비용을 청구하는 무서운 부채이자 짐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15억 원에도 대출받아서 기필코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억 원도 너무 비싸다며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본인들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만큼 거래량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팔리지 않고 누적되는 매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오랜 신화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진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숨죽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조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진짜 위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엄청난 양의 매물 폭탄과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붕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4월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매물 현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에서만 갑자기 튀어나온 매물이 무려 20만 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지역 5만 4천 채를 합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만 26만 채 정도의 매물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나 4월 초까지 매물량이 30만 채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매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걸까요? 앞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보유세 압박과 금리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단 팔고 보자며 시장에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물이 쌓여도 사주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매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집을 가진 게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심리지수도 정말 최악입니다. 기업 심리지수인 CBSI가 최근 4.5%나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영향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기업 심리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 소비 심리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구조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21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계단식으로 하락하며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00만 원 선을 넘나들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최근 2.79% 넘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주식시장에 이런 대장주들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 경제 전반에 흐르는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형주들이 흔들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기술인 터보 컨택터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아주 치명적인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대형 악재가 겹치니 증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식으로 돈을 잃고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는 이 사면초과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4월은 단순히 봄이 오는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아주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적된 매물 30만 채가 시장에 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가격 조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무섭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영원히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왔던 매도 물량은 마치 거대한 둑이 터진 것처럼 시장을 덮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로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매물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간다면 서로 먼저 팔겠다고 가격을 내리는 투매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폭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정말 험난하고 잔인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사서 수익을 낼까? 이런 공격적인 고민보다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면서 진짜 기회를 기다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른바 현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이죠. 먼저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간절히 꿈꾸며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허리에서 무릎을 지나 발목까지 완전히 내려오는 그 진짜 골든타임을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덥석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쏟아지는 그 엄청난 매물들이 충분히 팔리고 소화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당장 4월에 쏟아질 그 어마어마한 30만 채의 매물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투매 과정에서 가격이 지지선을 깨고 어디까지 더 밑으로 밀리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나아가서 하반기 초입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철저한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수중의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반면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다주택자분들이나 과거 상승장에 이미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시장에서 탈출하는 출구 전략을 아주 진지하고 뼈아프게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보유세 압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나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물건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라도 정리하고 현금을 미리 챙겨두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리하게 끝까지 버티다가 거대한 하락장에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살아있고 거래가 가능할 때 현금화해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다음번 상승장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배제한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삼중고, 즉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늪은 절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환율이 확실하게 안정을 찾고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의 지독한 변동성과 하락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투자 수익률을 쫓아가기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마트 가격표가 무섭게 오르고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쪼그라드는 이런 팍팍팍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더 내서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건 그야말로 스스로 경제적 재앙을 부르는 불나방 같은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면 지금은 철저하게 현금의 가치와 비중을 높이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가격이 정말로 매력적인 바닥 수준까지 뚝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확실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지갑을 꽉 닫고 시장의 흐름과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위기는 항상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회를 같이 몰고 오지만 그 엄청난 기회는 오직 오랜 시간 인내하며 준비된 사람만이 온전히 잡을 수 있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현재까지의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투자 참고용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 결과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오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오늘 다룬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과 개별 시장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이 이 거칠고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